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54년 장 듀뷔페의 아낌없이 젖을 주는 유모입니다. 1954년 인도 차이나 전쟁 중 베트남 공산당이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프랑스 군대를 무찌르고 하노이를 장악하죠.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가말 나세르가 권력을 장악하고요. 1954년 미국 대법원에서 학교에서 인종차별은 위헌이라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미군의 월남 파병이 시작되네요. 1954년입니다. 그리고 1954년에 동남아시아 협약기구 세아토가 결성이 됩니다. 1954년, 1951년 앵포름의 미술을 다룰 때 잠깐 언급했던 프랑스 미술가 장 디위페가 조각작품 아낌없이 젖을 주는 유머, 누리스 프로퓨즈를 발표합니다. 조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파운드 아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37cm 정도의 화산암을 손질해서 돌로 된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소장품이기도 하죠. 미국의 미술사학자 존 카나디가 1980년에 펴낸 미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머릿말 첫 번째 도록으로 실려 있습니다. 크게 확대해서요. 한 페이지를 가득 메운 그런 사진입니다. 실제로는 한 37cm 정도인데요. 그러면 한번 누리스 프로퓨즈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예, 이 작품입니다. 아, 예, 화산암, 무더기죠. 뭐 화산암 찌꺼기라고도 하나요? 그래 여기 뭐 광물들 같은 것 그런 것들도 녹아 굳은 상태로 박혀 있기도 할 것 같아요. 예, 예, 이 작품입니다. 카나디가 머릿말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것은 관례적인 조각품의 미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 눈으로 볼 때는 불쾌감마저 준다. 그럼에도 이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미술 평론가들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한 시선으로 볼 땐 단지 화산암 찌꺼기의 덩어리 같이 보인다.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작품이다. 누리스란 프랑스 말로 풍만한 유모, 즉 남의 아이를 젖먹이는 고용된 여인을 뜻한다. 프로퓨즈는 아낌없는 혹은 풍부하다는 뜻이므로 이 쇳덩어리는 젖가슴이 여러 개인 풍요다산의 상이 되어 아르브리와 연결된다. 이 용어는 듀뷔페에 의해 지어졌는데 원생미술, 즉 가공되지 않은 미술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 이론의 성격은 어린아이나 정신병자, 미친 사람의 그림 또는 공공건물의 벽을 긁어서 그린 낙서 같은 그림이 몇 세기 동안 발전되어 오고 관찰한 어떤 이론의 세련됨보다도 더 생명감이 있고 미술의 가장 표현적인 근원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러나 풍만한 유머는 또 다른 전통 미술과 연관을 가지고 있어 이 가공되지 않은 미술을 재치 있는 역사적 논평으로 변형을 시킨다. 가장 진기한 옛날 조각 중의 하나가 유방이 여러 개 있는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이다. 그러므로 이 풍만한 유머의 원조는 기원전에서부터 고대를 지나 현대까지 걸쳐 있는 수많은 다른 비록 이것처럼 기이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예의 한 가지일 뿐이고 이러한 점이 미술사를 접할 때 무한한 보람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 풍만한 유머의 고대 버전을 한번 보실래요? 예, 예,
작품이 어, 1세기경에 에페소스에 있는 어, 예, 상입니다. 예, 풍만한 유모의 그 조각 그 파운드 아트와 비슷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작품이 이제 미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도록에 실려 있는데요. 에페수스가 아니라 파르네즈의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2세기경에 제작된 그런 조각 작품입니다. 예, 여전히 비슷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네요. 예. 자, 솔직히 나에게 문제는 누리스 프로퓨즈라는 제목의 이 작품이 카나디의 말처럼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카나디가 느끼는 무한한 보람이 기이할 정도로 그 정도로 기이하다는 것이에요. 듀뷔페는 같은 해 1954년 회화 작품 미묘한 코를 가진 소를 발표하는데요. 아낌없이 젖을 주는 유머만큼 그렇게 나에게 기이하지는 않지만 나로서는 전혀 미묘함은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젖소 그림입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소장품이기도 하고요. 젖소입니다. 젖과 관련이 있고요. 뮤지엄 소장품이라는 두 작품의 공통점은 있지만 그 공통점이 듀뷔페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나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도 한번 보실래요? 예, 이 그림입니다. 미묘한 코를 가진 젖소 그림인데 글쎄 나한테는 그렇게까지 미묘한 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에, 1954년 장 듀뷔페의 그림입니다. 듀뷔페는 40이 넘은 나이에 미술가로서 커리어를 시작한 경우인데요. 40년대 후반 날것이란 뉘앙스를 지닌 불일한 형용사를 용어화한 듀뷔페의 입장은 한마디로 미술에 대한 현학적이고 교리적인 제도권 미술계에 대한 반발입니다. 때로는 소박주의 미술이 연상되는 반프로페셔널리즘적 성격을 띠고요. 영어권에서는 아웃사이더 아트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듀뷔페의 말입니다. 지혜로운 미술이라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미술이란 도치와 광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면 박물관이란 모나리자나 라파엘로, 이삭 줍기나 메두사의 뗏목에 대해 경배를 표하는 곳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마치 묘지에 가듯 일요일 오후 식구들과 함께 발끝으로 걸으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이곳을 찾아온다. 예, 듀뷔페의 입장에 나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낌없이 젖을 주는 유머와 미묘한 코를 가진 소가 모두 아이러니하게도 묘지와 같은 박물관에 경배를 받으며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예, 사실 카나디의 무한한 보람도 상당히 현학적인 반응인 듯 싶기도 하지 않나요? 이런 맥락에서 1957년 루마니아의 신화 종교학자 미르체아 일리아데가 펴낸 책 성과 속에서 가져온 문장은 흥미롭습니다. 근대 서양인은 성스러운 것의 여러 현현 양식에 직면하여 어떤 불안을 느낀다. 즉 어떤 인간에게는 성스러운 것이 예컨대 돌이나 나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성스러움이 현현함으로써 사물은 어떤 전혀 다른 것이 되는데 그러나 그 후에도 의연히 그 사물임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후에도 우주적인 환경 세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돌도 의연히 한 개의 돌이다. 즉 겉으로 볼 때에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속의 관점에서 보면 그 돌을 다른 일반적인 돌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돌이 성스러운 것으로 계시되는 사람들에게는 눈앞의 돌이 현, 눈앞의 돌의 현실이 초자연적인 실제로 변한다. 말을 바꾸면 종교적 경험을 가진 인간에게는 모든 자연이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된다. 그때 우주는 전체가 성현이 되는 것이다. 성스러운 것의 현현이 되는 것이다. 내 생각에 이 문장에서 우주적인 환경세계라는 표현 다음에 박물관이나 거실 장식용 미술 서적들을 등을 포함해서 예술계라는 제도적인 환경세계라는 표현이 뒤따르게 되면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현대 미술의 한 단면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적 신심과 관련해서 저작거리에서도 익숙한 돌의 현실이 초자연적인 실제로 변하는 보통 사람들의 경험이 어쩌면 뒤위패의 작업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포도주 장사를 하다가 40이 넘은 나이에 저작거리를 기치로 내걸고 미술가로서 커리어를 시작한 듀뷔페도 10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듯 싶긴 합니다. 예, 이 정도가 누리스 프로퓨즈 장 듀뷔페의 파운드 아트를 보고 내 당혹스러움에서 이렇게 써본 그런 글입니다. 자, 1954년 영국 작가 킹즐리 에이미스는 소설 럭키즘을 발표합니다. 1956년 영국 작가 존 오스본의 희곡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가 발표되자 언론인 조지 피어론이 성난 젊은이들 앵그리 영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용어는 곧 이 시기 등장하는 일군의 젊은 영국 작가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킹즐리 에이미스나 존 오스본을 포함해서 1957년 꼭대기방을 쓴 존 브레인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그리고 1959년 장거리 주자의 고독을 발표한 앨런 실리터 등이 성난 젊은이들, 앵그리 영맨으로 거론되는 작가들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20년대에 태어난 작가들이 대체로 노동계층이거나 소시민계층의 계층적 배경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전후 영국 사회의 구태의연한 기성세대들에 대한 자조적인 풍자와 반항이라는 주제의식을 이 작가들이 공유하는 측면은 있으나 작가 본인들이 자신을 묶는 이런 범주를 받아들였는지는 나로서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작거리의 일반적인 세태를 반영하는 저널리즘적 측면에서 꽤 효과적인 용어였고요. 작품들도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꽤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작품들이 출판되자마자 곧 영화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언급한 이 작품들이 다 영화화된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박스 오피스에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둔 그런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한편 1954년, 1911년에 태어난 영국 작가 윌리엄 고울딩의 데뷔작 파리 대왕이 출간됩니다. 그리고 고울딩은 198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